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에서 펴낸 정은숙 장편 소설 용기 없는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표지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 그 위에 차도임을 알 수 있는 노란 중앙선과 그리고 흰색으로 그어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끄트머리, 그러니까 인도 쪽에는 학생들의 발만 보입니다. 하체만 보여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상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굴은 모르겠고 하체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손이 보이는 아이들도 몇 명 있는데요. 모두 다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그 횡단보도 위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의 누운 모양의 그 선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교통사고가 난 흔적이 있음에도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발들이 향해 있는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보고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궁금해지면 이제 책을 읽어야겠죠. 용기 없는 일주일이라는 제목에서 또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일주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가 붙어 있는데요. 이 프롤로그에서는 두 명의 어른이 등장합니다. 편의점에 빵을 배달하는 트럭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사다가 편의점 바깥에 있는 그 횡단보도 쪽을 바라보고 있던 또 손님이 또 어른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시점으로 프롤로그가 적혀 있는데요. 빵을 실은 트럭을 몰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얼른 횡단보도를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가장자리 인도 쪽에 교복 입은 남학생이 한 명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설마 저 학생이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뛰어들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바뀌기 전에 얼른 지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이 횡단보도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고 마는데요. 그리고 또 편의점 안에서 무심코 밖을 보던 손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애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아이의 몸이 붕 뜨고 이제 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프롤로그예요. 이 어른들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반 아이들의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부터 일주일입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름이 박용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이 용기 없는 일주일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주일이라는 의미와 그 반에 용기가 지금 사고가 나서 결석한 기간, 결석은 그 이후로도 오래 지속이 되겠지만 이제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지속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 용기가 사고를 당하고 결석을 시작한 지 첫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왜 일주일이냐 하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여자 선생님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1시 17분, 점심시간이 끝나기 3분 전이었어. 그 안에 교실까지 오려니 마음이 급했겠지. 용기는 왜 그리 급하게 편의점에 다녀오려 했을까? 그건 용기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비닐봉투에서 알 수 있었단다. 빵. 확인해보니 용기는 어제 급식도 다 챙겨 먹었던데 왜 빵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을까? 그것도 5개나. 너희는 이 사건의 이름을 알고 있지? 누가 말해볼래? 빵 셔틀.
옆줄에 앉은 송지만이 조용히 내뱉었다. 빙신, 대답하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 보미는 고개를 숙인 채 송지만을 노려봤다. 애는 착한데 영 눈치가 없단 말이야. 용기는 손가락과 손목 골절, 거기에 대퇴부 골절의 십자인대 파열까지 전치 10주의 중상이다. 어제까지 너희들 옆에서 멀쩡하게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어제 병원에 갔다가 용기랑 이야기를 나눴고 용기가 오랜 시간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 용기 사건은 일단 교통사고로 처리되겠지만 그 이면에 숨은 사연이 있다는 건 모두 눈치챘겠지? 나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용기를 설득한 끝에 그동안 용기를 힘들게 했던 세 녀석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중에서 셋. 아이들이 술렁거렸다. 걔네들 아니야? 근데 왜 셋이야? 누군가는 뒤쪽을 돌아봤다. 그게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 거라 믿는다. 아니, 다른 애들은 몰라도 당사자는 반드시 알겠지. 딱 일주일을 주겠다. 자수해라.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말고 자신이 했던 짓을 고백해라. 자꾸 둘러보지 마. 쟤일 수도 있지만 너일 수도 있어. 난 아닐 거라고? 자신하지 마. 3명 중에 의외의 인물도 있어서 깜짝 놀랐으니까. 용기를 괴롭혔던 3명이 자수하면 학교폭력위원회까지 보내지 않고 내 선에서 해결할 거야. 다음 주까지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오늘 조회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전개는 반 아이들 중에서 이제 몇몇 아이들의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아이의 시점으로 또 어떤 이야기, 또 다른 이름이 나와서 그 아이의 시점으로 어떤 이야기, 이렇게 반복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이는요, 보미인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배경이 남녀공학인 중학교 배경입니다. 평화중학교라는 중학교고요. 가상의 학교인지 이런 학교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그렇고요. 남녀공학에다가 한 반에도 남녀 학생이 섞여 있는 남녀 합반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어서 이제 처음 시점에 따라 전개되는 건 보미라는 여학생의 관점입니다. 보미를 비롯해서 이제 반 아이들 대부분이 용기를 늘상 빵 셔틀을 시키고 친한 친구인 양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혔던 녀석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은 2명이에요. 허치승이라는 아이와 오재열이라는 2명인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의외의 인물이 한 명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아이가 제3의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지 그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미는 약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용기랑은 그다지 접점이 없긴 했는데 프로젝트로 같이 수업을 한다던가 할 때 같이 팀이 돼서 말 몇 마디 나눠보고 했기 때문에 한반 친구인 거는 틀림없고요. 근데 보미가 뭔가 찔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기가 사고를 당한 그 점심시간에 그날 보미가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안과에 다녀오느라고 외출증을 끊어서 외출했다가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학교 바깥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출증을 끊어서 외출할 때는 전화기를 아침에 걷었던 전화기를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용기예요. 그런데 보미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얘 왜 전화했지?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길래? 그리고 얘는 왜 전화기 가지고 있어? 전화기 제출 왜 안 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왠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용기가 이제 학교 담장 안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길 건너편에서 학교 안쪽에서 자기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쟨 저기 있으면서 뭐하러 나한테 전화를 걸어? 그 생각을 해요. 전화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런데 또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얘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그때 이제 용기는 무슨 용건이었을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보미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용기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나는 그때 마침 밖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기는 나갔다 들어올 시간이 안 되니까 밖에 있는 나한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외출증까지 끊고 나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나한테 대신 빵을 좀 편의점에서 사다 달라, 그 부탁을 하려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혹시 제 3의 아이가 나인가? 뭐 잠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내 그런 생각을 또 떨쳐버리죠. 그 학교 생활하는 내내 용기를 괴롭혀 왔던 놈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나를 용기가 찝었을까? 거기까지 생각해 봤다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생각을 털어내 버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미의 생각이었다면은 이제 치승의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치승은 이제 허치승이고요. 오재열과 함께 줄곧 용기를 괴롭혀왔던, 빵 셔틀을 시키고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고 키도 187 정도로 나오는데요. 얘가 원체 몸이 좋다 보니까 쉽게 이제 다른 애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가 집에 와 있는데 이제 재열이한테 카톡이 와요. 야, 뭐하냐? 막 우리 입 좀 맞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치승이 곧바로 전화를 겁니다. 43페이지 치승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치승은 의외로 담담했다. 약속된 시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아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싶어 교무실에 갔는데 담임이 없어서 말할 기회를 놓쳤다. 겁나긴 했지만 아닌 척 시침댈 생각은 없었다. 담임이 의외의 인물도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게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말 안 했고, 그러니까 새끼 치사하게 나오네. 열이 확 올랐다. 담임이 의외의 인물 수까지는 말 안 했으니 혹시 의외의 인물이 둘이라면 자기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나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너는 아닐지도 모른다. 근데 그날 빵을 주문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이렇게까지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뱉어놓고 보니 부끄러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거야? 말끝을 올리는 오재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치승이 두려워 강하게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 말 다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오재열을 상대로 풀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자수할 거라 말했잖아. 이런 얘기 그만두자. 자수할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 치승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오재열이 다급하게 불렀다. 아직 자수하지 마. 시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봐. 혹시 알아? 의외의 인물이 셋이나 될지? 그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새끼, 그걸 위로라고 하냐? 치승은 다시 소파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내가 만약 박용기라면 누구를 지목했을까? 자신과 오재열 이름은 당연히 말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명이라면? 오재열과 붙어 다니는 이영찬도 꽤 뜯어먹었다고 하던데. 툭하면 박용기를 지질하다 무시했던 장아람도 떳떳하진 않겠지. 말 시켜도 대꾸 안 했던 정혜연도 박용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였고. 의외의 인물로 생각보다 여러 명이 떠올랐다. 그 중에 박용기는 누구 이름을 말했을까? 내가 만약 용기라면 그 중에. 하다가 치승은 눈을 번쩍 떴다. 내가 왜 그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두둑 손가락이 부러질 듯 손마디를 꺾었다. 이게 첫째 날의 이야기고요. 이어 사건 발생 2일째로 넘어갑니다. 2일째에 생기는 일은요.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에 시끄러워집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금 2학년 4반 박용기 군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그건 학교 폭력에 의한 왕따 사건입니다. 그날 박용기 군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허치승, 오재열, 김재빈을 고발합니다. 이 세 명이 박용기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허치승, 오재열은 제가 이미 이제 읽어드렸던 부분에 나왔던 인물이라 그렇구나 하실 텐데, 이 김재빈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첫 등장을 하는데요.
재빈은 이 반의 반장입니다. 그래서 재빈은 자기 이름이 거기 왜 적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반응도 재빈이가 그 치승이나 재열이랑 같은 부류로 이렇게 같은 부류로 어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야, 누군가 재빈이 너한테 앙심을 품었나? 왜 그런 네 이름을 왜 적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반면 와, 재빈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은근슬쩍 뒤로 박용기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빈의 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한데 다른 반 아이들은 모르니까 잘 그래서 걔 반장인데 뒤로는 애 괴롭히고 있었던 거구나 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빈이도 마음이 복잡해지겠죠. 아니 내가 박용기랑 부딪힐 일이 있었나? 뭐 같은 반이라는 건 말고는 별로 교집합이 없는데 누가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이름을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반 아이들은 야 그냥 네가 반장이니까 네가 왕따와 관련된 그런 일이 우리 반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가 반장으로서의 뭐 책임을 다 지지 못한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책임을 물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3일째가 되는데요. 여전히 자수하러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담임이 조회 시간에 와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재빈한테 이제 손글씨로 조그만 쪽지가 와 있는데 야 빨리 제3의 아이를 찾아야지 이제 윤봄이랑 손을 잡아 도움 될 거야 뭐 이런 쪽지가 와요. 그러니까 윤봄이는 이제 봄이 처음에 나왔던 봄이랑도 그닥 친하지 않은데 이 재빈이는 자기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봄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의 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치승이가 가담을 하게 돼요. 이제 치승이가 제1의 아이인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제3의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치승이한테 너랑 오재열 말고 이제 제3의 아이가 누구인지 같이 좀 알아보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치승이 입장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겠죠. 자기 이미 언제가 되든 일주일 안에 자수를 해야 하는 처지고 자수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평소에 용기를 괴롭히던 제1의 아이였다는 거는 반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제3의 아이를 밝히는 데에 자기가 꼭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 일에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도 이 일에 이제 내키지 않지만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제3의 아이가 누군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제3의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랑 재열이랑 이제 자기랑 같이 이제 선생님한테 자수하러 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용기라는 아이의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는 그 반에서 물주로 통했습니다. 좀 중학생한테는 어울리지 않게 명품 지갑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돈이 항상 있었어요. 용돈이 충분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집이 굉장히 부자라더라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아이들한테 돈을 쉽게 빌려주고 쉽게 뭘 사주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키는 작고 좀 왜소한 체구였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아이를 막 뜯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쉽게 뭘 사주고 돈 빌려주고 뭐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이제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듯 여기고 얻어먹는 거를 당연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삥 뜯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다른 아이들은 뭐 그렇게까지 용기에게 붙어서 돈을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이제 치승이나 재열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집요하게 이제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치승이와 재열이에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치승이는 그렇게 용기가 뭘 빵을 사와도 정작 자기는 먹지 않아요. 이게 거의 후반부에 밝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재열이라는 애가 덩치 큰 치승이 옆에 붙어서 깝족거려요.
1인자는 뭔가 좀 그래도 그렇게 나대지 않는데 이 2인자가 중간에서 용기를 괴롭히는데 적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옆에 영찬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영찬?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둘이서 적극적으로 좀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 영찬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제3의 아이의 후보로는 가장 유력하긴 한데 자기는 아니라고 쏙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열이가 항상 얘를 괴롭히고 빵 사오라고 시키고 뭐 돈도 뭐 빌려가고 뭐 편의점에 같이 가서 막 얻어먹고 그런 일을 했었고 뭐 헤드락 막 걸고 막 괴롭히는 거죠. 뭐 그렇게 했었고 치승이는 약간 방관하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 있던 거. 그런데 재열이가 용기를 괴롭히는 걸 그냥 지켜보던 그런 식으로 이제 말리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데 그냥 용기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약간 즐겼다고 해야 되나? 이 치승이의 마음속에도 뭔가 좀 질풍노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냥 봐오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 발생 3일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가 되니까 송지만이라는 약간 눈치 없는 캐릭터의 녀석이 있어요. 첫날에 담임 선생님이 이런 사건은 뭐라고 하지 하니까 빵 셔틀이요 했던 그 애인데요. 얘랑 영찬이랑 치고받고 교실에서 싸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평화가 유지되긴 했지만 이 둘이 왜 치고받고 싸웠느냐 하면은 지만이가 용기에게 돈을 주고 무슨 역사였나 뭐 수행평가 과제를 시킨 적이 있다는 것을 영찬이가 알고 있어서 야 너가 제3의 아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만이 입장에서는 영찬이 너야말로 용기 빵 사올 때마다 옆에서 얻어먹고 그랬으면서 무슨 누구한테 지적질하냐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속속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다들 뭔가 용기한테 찜찜한 게 마음속에 있는 애들입니다.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떳떳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난가? 이런 마음인 거죠. 뭐 물론 지금까지로는 이제 재빈이 그 반장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휘말려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갈수록 아이들 마음이 좀 초조해집니다.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겠죠. 담임 선생님 선에서 해결되고 사과하고 사과받고 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일주일이 지나면 커지니까 누가 됐든 빨리 자수를 좀 하러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 중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반 전체가 집단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 아이들 전체가 그 3명 때문에 집단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3명 누구야? 빨리 가서 좀 자수 좀 해.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제3의 아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이랑 그 반장 재빈이랑 치승이랑 이제 3명이 조사를 조금씩 해 나갑니다. 용기가 학교 담장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상황 그런 것을 직접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담장이 높아요. 그래서 봄이가 이렇게 해보는데 학교 안쪽에 석탑이 하나 있는데 그걸 딛고 담장으로 넘어가면 그 담장 밖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걸 짚고 또 내려가야 되는 건데 어떤 날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담장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봄이가 생각해 보니까 용기는 이제 키가 작은 체구이기 때문에 봄이 자신보다도 작아요. 그럼 그 작은 아이가 이 담장을 거의 날마다 그렇게 넘어 다니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친 적이 있는데 용기가 그 계단에서 뭐 떨어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그 용기에 사소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새로 보이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치승이 또한 이제 막상 그 장소에 가보니까 용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막 얽혀 있습니다.
갑자기 또 그 수희 아저씨는 막 보미를 부르더니, 학생 너가 그때 외출했다 들어왔던 애지? 근데 그때 물으면 나 수의실에 좀 있었다고 그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수희 아저씨는 그때 어디 있었냐 하면은 수의실 옆에 공구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의실에 있으나 공구실에 있으나 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근무지를 이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굳이 나 수의실에 있었다고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좀 압박으로 느껴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방송국 취재팀이 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애들을 만나고 그 주변에 뭐 오는 건지 알지 못해요. 그냥 소문만 계속 무성해지는 거예요. 야, 박용기 사건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마음속에 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기가 다치기 전에는 자기는 깨끗하다. 박용기랑 상관없다. 박용기를 괴롭히는 아이는 허치승, 오재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방관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가 했던 행동들도 용기한테는 폭력이 아니었을까. 점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막 집단 상담하는 것 자체가 학원 시간 뺏기고 공부할 시간 뺏기니까 짜증난다는 식으로 막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정혜연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아이들은 뭐 원래 각자 하던 일을 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금씩은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여학생들끼리는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보미가 이제 조사 과정에 어떤 걸 알게 되느냐 하면은, 보미는 학기 초에 전학을 왔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학 오기 전에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학생들끼리 자기네 반에 비호감 순위를 매겼던 거예요. 남학생들을 두고. 그때 용기가 1등으로 뽑혔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단톡방 내에서 박용기가 싫은 이유를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적었는데, 그걸 캡처해서 용기에게 알려준 애가 있었던 거예요. 조수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조수진이라는 캐릭터는 키 크고 좀 훤칠하고, 매사에 좀 어떤 성격이라 해야 되나? 좀 쿨하고 자잘한 것에 좀 연연하지 않고, 어떤 무리 속에 또 들어가서 막 같이 어울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딱히 없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캡처해서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보미가 듣고, 의외다. 걔 그런 성격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아이를 만나서 왜 그랬는지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입장은 그래요. 그걸 알려줌으로 해서 여학생들이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조금 행동을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니? 뭐 그런 걸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이 사건에는 정말 다양한 이제 아이들의 아주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알지만 그들만의 일이지, 그들 사이의 일이지 라고 방관한다는 게, 그 피해를 받는 아이는 계속 피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해자 쪽에 사실은 서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어린 학생들이라도 방관하는 게 사실은 나쁜 거라는 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자기의 행동이 뭔가 마음에 걸려 하는 걸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용기가 없는 일주일은 아이들 모두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내가 사실은 이랬구나, 나도 나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절반 정도 왔으니까 마지막 일주일까지 쭉 전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3의 아이 찾기는 계속 되고요. 결국에는 그 두 명과, 그러니까 치승이, 재열이와 함께
누가 가느냐면 반장이 갑니다. 반장이 가는 이유는, 재빈이가 가는 이유는 돌이켜보니 자기가 용기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한 적은 없지만 생각해보니까 반장으로서 방관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성적만 막 다그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기가 했던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재빈이가 이제 수행평가 과제로 UCC를 만들었는데 그게 선생님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해서 대회 출품까지 하고 상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UCC가 뭐였냐면 중학생들의 리얼 중학생 생활인가 그런 제목이었는데 제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생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UCC였어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의 모습을 자기가 촬영을 한 거죠. 급식 시간에 뛰어간다던가 그런 거겠죠. 반에서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 수업 시간이 끝나고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막 촬영을 했겠죠. 근데 그 영상들을 그때는 이게 진짜 중학생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재열이가 용기를 막 헤드락을 걸고 괴롭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중학생 생활이지 하고 그 작품을 심사했던 사람들도 애들은 이러고 노는 거지 이렇게 보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들어있다는 거에 생각이 미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왜 올라왔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 또한 UCC 때문이었어요.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가 있는데 여학생이고 이제 봄이랑 좀 친한 나래라는 친구인데 모델 지망생이에요. 외모에 대해서 과하게 좀 생각을 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이 UCC에 이 나래가 하품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래가 재빈이한테 와서 너 그 영상을 좀 지워달라고 했는데 재빈이가 이미 그 편집을 다 했고 음악이랑 다 맞춰놓은 거라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그대로 출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래 입장에서는 그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놀리는 또 애들도 있었어요. 하품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그때 나래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재빈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그냥 재빈이한테 개인적으로 좀 앙심 같은 걸 품은 상태라 재빈이 이름을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게 복합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도대체 제3의 아이는 누구고 수희 아저씨는 왜 그렇게 얘기했고 치승이는 어떻고 재열이는 어떻고 재빈이는 어떻고 봄이는 어떻고 각자의 입장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다. 제 3의 아이는 누굴까요?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근데 말씀드리지 않으려고요. 너무 끝까지 다 말씀드리면 안 읽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재밌는 책을 제가 망쳐버리면 이 작가한테 너무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게끔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허치승 일당의 괴롭힘을 마냥 당하고 있었던 건 결코 박용기가 국가대표 찌질이라서가 아니었다. 박용기는 다만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박용기는 초등학교 시절에 허치승을 많이 괴롭혔다.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딱히 이유 없는 행동이었다. 허치승 일당이 괴롭혀도 참은 건 그때 얻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다. 숙제를 하듯 괴롭힘을 참아냈지만 가끔은 참기 힘든 순간들이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행동이 허치승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허치승도 나처럼 마음의 빚을 얻는 것은 아닐까 회의가 들었다. 박용기는 숙제에 대해 하지영 선생님에게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딨느냐며 꾸중하셨다. 그제야 박용기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허치승, 오재열, 김재빈이 병실로 사과하러 왔을 때 오재열은 유독 제3의 아이가 누구냐며 캐물었지만 박용기는 빙글에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박용기의 반응은 2학년 4반 아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용기가 웃었던 건 정말 몰랐기 때문이었다. 제3의 아이를 만든 건 하지영 선생님이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평생 동안 후회되는,
가슴 뜨끔하게 아픈 일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지만 그런 심오한 뜻을 간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용기마저도 하지영 선생님에게 제3의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숙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하지영 선생님도 박용기가 트럭이 달려오는 도로로 뛰어든 이유까지는 결코 알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부모님이, 경찰이, 하지영 선생님이 물었을 때 박용기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실 박용기가 뛰어든 건 책상 서랍에 넣어둔 꾸깃꾸깃한 낙서 종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은 아니에요. 이 낙서 종이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그 봄이랑 몇몇 아이들이 용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편의점 그 알바생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알게 됐던 사실이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얘가 뛰어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마음이 쿵 내려앉아요. 아,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던 건가? 이렇게 쿵 내려앉는데 사실은 그랬던 게 아니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종이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그 종이 쪽지가 뭐길래 용기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지셨죠? 용기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친구들은 정말로 용기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든 게 아니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용기에게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한 반에 같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진실과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해서 다른 아이가 품고 있는 오해, 그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책의 맨 마지막에 가서 좀 담담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그대로 간직합니다.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그거를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품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중간에서 이제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용기 없는 일주일이라는 이야기는요, 왕따 문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과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하는 오해들,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또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들은 조금 더 무겁고 어두운 책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는 주제는 무겁지만 좀 밝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야기라 딱 정말 이 나이 또래 중학생들이 읽으면 자기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하자면 지금까지 제 리뷰를 들으시면서 이야기 내용이 궁금해지고 제가 뭐 기본 줄거리는 처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간 이후로부터는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줄거리를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이 박용기 사건이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지셨다면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